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목요일 펜의 뉴스입니다. 이 아버지 부시로 알려진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지막 길에 아들인 부시 대통령, 아버지는 위엄이 있고 명예롭게 대통령직을 수행한 위대한 분이라며 아버지의 품위와 성실 친절은 미국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이 장례식을 보면서 참 부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에 조문으로 온 미국인들 역시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을 위엄, 명예, 위대함, 품위, 성실을 지킨 분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주는 생각, 그리고 정말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미국인들은요, 이 대통령직에 대한 수행을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이란 직위를 국가를 위한 헌신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이 개인과 정파의 승리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집권을 하든지 직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보복 수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계시죠. 요즘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이번 정부라고 이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대통령의 명예는 이 국격과 연결되기에 미국이 참 한없이 부러워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오늘도 뉴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뉴스를 보시는 분 중에서 한 40% 정도가 구독을 안 하고 보고 계시던데요. 유튜브 구독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이번 주말이면 태극기 집회가 시작된 지 2년이 됩니다. 폭한과 폭소도 꺾지 못했던 시민들의 분노는 이제 비핵화 조치 없이 추진되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김정은 답방 저지를 위해 다시 결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과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서종국 변호사는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졸속 재판이며 형량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47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 심의 기간 중간에 경제부 총리를 교체하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마감에 쫓긴 졸속 심의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CNN이 북한의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기지로 보이는 위성 사진을 보도하며 미북 협상 기간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확장시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내년 한미 독수리 훈련은 미군이 불참하면서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앵커 대담에서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함께 오진 의사에 대한 구속 사태와 최저임금이 가져온 의료 서비스 악화, 그리고 문재인 케어 등 정부와의 협상 관철을 위한 추진 투쟁 계획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김정은 답방 환영위원회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단체 협상의 조건으로 평양 지하철과의 교류 사업을 내걸고 정부의 권고보다 2배 이상 높은 임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원전 가동률을 계속 높이면서 내년에는 탈원전 이전 수준인 8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럴 거면 왜 태양광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최대의 통신업체인 화웨이의 상속녀를 캐나다에서 체포했습니다. 중국의 통신기술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반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펜앤 브리핑 오늘에서는 자신은 세 차례나 위장 전입을 하면서 위장 전입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내로남불 판결과 EBS 장혜랑 사장의 사퇴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정기재 주필의 논평과 펜앤 퀴즈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 9일이었습니다. 이 국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태극기 집회가 열렸죠. 이번 주말이면 태극기 집회가 시작된 지 꼭 2년이 되는데요. 정말 그 추운 추위와 그 뜨거운 태양도 꺾지 못했던 우리 시민들의 분노. 이제는요, 태극기 집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비핵화 조치 전혀 없이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김정은 답방을 저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태극기 집회, 그 2년의 역사를 김종형, 조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변을 계기로 촉발된 친대한민국 성향 국민의 자발적 거리 집회인 태극기 집회가 오는 9일 2년을 맞이합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외친 첫 집회의 싹은 2016년 11월 6일 서울역 앞에서 벌어진 기독교 단체 미스바 대각성 금식 구국 기도성회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태극기 시민의 물결이 나타난 것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표결이 이뤄진 2016년 12월 9일 국회 앞이었습니다. 이후 태극기 집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열렸습니다. 3.1절, 광복절, 현충일 같은 주요 국가 공휴일에는 대형 가두 집회가 열려 도심을 태극기의 물결로 덮었습니다. 탄핵 부당성을 외치면서 시작한 태극기 집회는 이제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탄핵 세력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시민들은 태극기를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또 촛불 집회는 조직화된 좌파 단체들의 집회인 반면 태극기 집회는 자발적인 집회란 점도 큰 차이입니다. 이제 태극기 집회는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답방을 막기 위해 재결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토요일부터 매주 광화문역 3번 출구 앞에서 김정은 방남저지 국민 총출정대회가 열립니다. 태극기 집회는 매주 토요일 2년간 열려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날씨가 아무리 덥거나 추워도 태극기 시민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태극기 집회 초반부에는 참가 인원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던 사람들이 주축이었습니다. 하지만 탄핵 정변을 일으킨 세력들의 거짓이 드러나면서 참여 인원도 늘고 연령대도 다양해졌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생업에 임쓰던 수많은 사람들을 광장으로 부른 것은 거짓에 대한 원초적 양심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지난해 3월 1일에 열린 태극기 집회는 사기 탄핵에 대한 민의를 확인할 수 있던 계기였습니다.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태극기 시민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탄핵 정변 초기 거짓 보도로 여론을 왜곡하던 언론들은 이날 촛불을 압도한 태극기 민심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올해 3월 열린 3.1절 범국민 대회 역시 광화문 일대를 수십만의 시민이 채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들은 이를 보도하지 않거나 짤막하게 넘겼습니다. 거리 민심에서 태극기 집회는 촛불 세력을 압도했습니다. 지금도 문재인 정권 찬양자들은 촛불 혁명이니 촛불 민심이니 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동조하는 사람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1700만 촛불 신화라는 거짓이 정설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탄핵 반대, 무효를 외치던 태극기 집회의 구호는 바뀌었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안보, 외교 참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집회가 된 것입니다. 최근 태극기 집회에는 문재인 정권 퇴진이 자연스러운 구호로 자리 잡았습니다. 왼쪽으로 치우친 기성 언론들은 태극기 집회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기성 언론들은 촛불 집회 참여자들은 숭고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치켜세웠지만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친박, 극우 등 왜곡된 낙인을 찍었습니다. 일부 매체들은 태극기 집회에는 돈 받고 동원된 노인만 간다고도 했습니다. 국가기관 통신사인 연합뉴스를 비롯한 대다수 언론은 지금도 좌파 성향 단체는 시민단체라 부르지만 우파 단체는 보수단체, 극우단체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광복절, 조선일보는 좌편향 언론의 왜곡을 사실로 반박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는 고학력 중산층이 대거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명문고와 명문대를 졸업한 전현직 교수, 전직 기업 고위 임원, 전직 군 장성과 영관급들, 전직 주요 언론인 등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선일보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 3,037명을 분석했는데 이 중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답한 비율은 59.5%였습니다. 태극기 집회의 연령대를 고려했을 때 참가 인원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1960년대 대학에 진학한 고급 인텔리 집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조사 결과 태극기 시민들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 박근혜 전 대통령 복권, 문재인 정부 반대 등의 이유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촛불 집회는 밝고 아름다운 시민들의 평화로운 축제이고 태극기 집회는 많이 배우지 못한 노인들의 맹목적 박근혜 지지 집회라는 식으로 몰아간 일부 얼치기 언론인들의 주장이 거짓인 점이 확인된 겁니다. 지난 9월 29일 집회에는 전국대학 트루스포럼 소속 청년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는 선배 세대가 이룬 대한민국을 후배 세대가 계승해 나가는 것이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계속되면서 최근에는 젊은 층도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태극기 집회는 서울 도심 각처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집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열립니다. 덕수궁 대한문 앞, 동화면세점 앞, 청계천 소라상 앞,
서울역 광장, 보신각, 광화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 등입니다. 일각에선 태극기 집회의 분열된 모습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 중량감 있게 전달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합니다. 각 집회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집회 순간에는 합심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집회가 2년간 열린 피로감으로 지난해 집회에 비해서는 참여 시민들이 다소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회에 쓰이는 자금 마련 문제와 행사 프로그램 운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성 언론의 고의적인 외면도 문제입니다. 지난 3.1절 집회 당시 좌편향 언론들은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참여한 태극기 집회를 보도하지 않다가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희망 촛불이라는 불법 조형물이 쓰러지자 이 부분을 지적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여러 과제와 한계가 남아있지만 2년을 맞은 태극기 집회가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과 의미는 큽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행정부와 사법부 등 대부분 권력이 친문 세력과 그 추종자로 장악됐습니다. 이를 비판해야 할 언론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태극기 집회는 문재인 정권에 찬성하지 않는 국민들의 뜻을 보여줬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는 8일 토요일 태극기 시민들은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김정은 방남 저지 국민 총출정대회를 엽니다. 자유우파 단체들이 연합한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은 6일 문재인, 임종석 등 종북분자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을 무참히 유린하면서 북한 김정은과 비밀 내통하고 공모, 합세하고 있다며 김정은 방남을 결사저지함은 물론 이를 공모한 문재인과 그 일당 추사파들에 대한 국민 총력 저항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연사로는 그간 태극기 집회에서 볼 수 있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고용주 변호사,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외에도 노재봉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윤창중 전 문화일보 논설실장, 탈북자 이해란 박사,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도태우 변호사, 김은구 트루스포럼 회장 등이 나섭니다.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마리아 자유대연합 대변인은 6일 통화에서 최근 정부는 김정은 방남을 거의 국정과제로 취급하고 있다. 세금이 들어간 단체에서 김정은 방남을 환영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다며 우리 영토의 반쪽을 불법 점령하고 있으며 인권을 유린하고 세계를 위협하는 반국가 단체의 수괴가 온다는 걸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렌뉴스입니다. 네, 김정은의 방남을 저지하기 위한 태극기 집회의 새로운 집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과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당 내에 계파를 초월해서 한 1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내 계파 불문 10여 명의 의원들이 6일 모여 문재인 정권 사법당국에서 벌여온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재판에 불법성이 다분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최근 친비박계 의원들이 만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석방 촉구 결의의 뜻을 모은 데 이어 반인권적 인신구속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했습니다. 방법론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이미 확정된 탓에 불구속 재판보다는 사면 촉구가 현실성이 있다는 제안이 나왔고 이에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최근 비박계 김무성 의원과 만나 석방 촉구에 공감한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애국당 법률고문, 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의 변호인 등을 맡은 서정옥 변호사는 두 전 대통령 수사 재판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관해 계속된 별건 수사와 꼼수를 동원한 추가 기소, 법원의 병합심리 회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현 정권 내부에서 검찰의 전 정부 비밀 문건을 불법적으로 제공해 구속 만기를 계속 늦췄다는 점, 과거 판례에 비해 동일한 혐의에 과도한 양형을 하고 있다는 점, 신속한 재판을 빙자해 졸속 재판을 하고 있다는 점, 관권 선거와 거리가 먼 당내 문제로 부당한 공천 개입 유죄가 나왔는데 국선 변호인단마저 상고심을 포기한 데 따른 의문, 회계 문제와 무관한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대한 뇌물무죄, 국고손실 유죄의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재판에 관해서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 대한 과도한 플리바게닝,
이 전 대통령 본인을 제외한 관계자들 재판 일절 지연을 통한 압박 의혹, 민사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다스 소유권을 형사적으로는 인정해 처벌한 판결의 모순점, 고무줄식 뇌물 적용의 법리적 문제, 동일 사건에 대한 오해 반복 수사 및 새로운 증거 없이 이뤄진 유죄 판단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서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자 주최자인 윤상현 의원, 같은 친박계로 분류되어 온 이완영, 유기준, 박맹우, 최연혜 의원과 무소속 정태욱 의원, 비박계로 분류되어 온 주호영, 여상규, 박순자, 정양석, 김상원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복당파 중진인 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이면서 심각한 헌법 위반과 재판을 아주 뭉개고 간다는 게 이젠 인격적으로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처음 태블릿 PC에 있는 자료와 국정농단 같은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백화점식으로 물건 나열하듯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서 기소하고 재판하고 30년 넘는 형을 받았다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어떠한 실질적 법치를 통한 국정운영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니고 촛불에 도취돼서 과거 청산, 적폐 청산이란 이유로 오로지 보수 세력에 대한 탄압과 보수 괴멸에만 신경 쓰는 것 같다며 이걸 막기 위해서는 빠른 결속을 해서 우리가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특별 사면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국회가 이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죠. 올해는 좀 잘 처리되나 싶었는데 올해도 졸속 처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특히 정부가 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중간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교체해버리면서 예산 심의 자체가 아예 그냥 힘이 빠져버리고 말았는데요. 470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예산안 처리.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일까요? 신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47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졸속 심사, 날림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마친 후 내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은 합의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합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추인받지 못하면 잠정 합의의 효력을 곧바로 상실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통과가 역대 최대로 늦어진 이유는 국회가 계속된 공방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을 두고 정답 없는 싸움을 계속 벌였고 정부는 그런 와중에 예산안 처리 책임자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면서 예산안 심사 동력 자체를 잃었습니다. 예산안 내용 역시 야당의 지지를 얻기 힘든 이유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 2천억 원 규모에서 22% 늘린 23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습니다. 고용 참사에 따른 방어막으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등 일자리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이런 정책을 두고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공공부문 단기 아르바이트에 그치는 데다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안도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액은 1조 977억 2천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올해 9,992억 7천만 원보다 14.4% 증액한 규모입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바른미래당은 동의하지 않은 반쪽짜리 통과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은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빠진 점을 들어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끝내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문구를 넣는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이 의총에서 합의안을 추인받을 경우 7일 본회의에서 국회가 수정한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이죠. 이 CNN에서 북한의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기지로 보이는 위성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이 미북 협상을 진행하면서 뒤로는 이 미사일 기지를 확장시켜 왔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한미 독수리 훈련을 또다시 유예했군요. 관련 내용 양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5일 단독 입수한 새로운 위성사진에 근거해 북한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강도 영조동 미사일 기지 등 주요 장거리 미사일 기지들을 계속 확장시켜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영조동 미사일 기지 근처에 또 다른 미사일 기지로 보이는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NN은 이는 미북 간 외교적 대화가 김정은이 현존하는 핵탄두들을 대량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을 중단시키는데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꼬집었습니다. CNN이 이날 공개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북한은 영조동 미사일 기지와 이로부터 불과 7마일, 약 11km 떨어진 곳에 비밀 미사일 기지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들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기지가 별개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하나에 종속된 부속 건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CNN은 이는 워싱턴과 평양이 5개월 동안의 산발적인 대화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이슈에 관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미사일 기지들의 공사는 심지어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에도 계속돼 왔다며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해 무슨 열망을 말하든지 간에 북한은 계속 핵무기가 장착된 미사일들을 생산 및 배치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미사일 기지의 독특한 위치를 감안할 때 이곳은 핵무기 탑재와 함께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최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기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CNN이 보도한 북한 영조동 미사일 기지는 영저리 미사일 기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정부는 이 부근에 미사일 기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1999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영조동 지하 미사일 기지가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및 발사 기지로 유력하다고 파악해왔습니다. 한편 한미 국방당국은 내년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유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6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내년 3월로 예정된 키 리졸브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게임인 연합 지휘서 연습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독수리 훈련은 사실상 유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최종 조율 중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유예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미군 당국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외교적 비핵화 대화 촉진을 위해 올해 8월 컴퓨터 워게임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또한 올해 총 19회의 한미해병대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번의 훈련을 유예했습니다. 이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까지 모두 4개의 한미연합훈련이 중지됐거나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2015년부터 매년 12월 시행되는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훈련입니다. 작년 12월에는 미국의 전략무기인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한미공군 270여 대의 항공기가 참가했습니다. 훈련 내용도 공세적이어서 북한이 큰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수리 훈련은 북한의 전면적 남침에 대비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매년 공동으로 실시하는 야외 기동훈련입니다.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며 작년 독수리 훈련에는 미군 1만여 명과 한국군 약 29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내년에 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음에 따라 독수리 훈련은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전면적 남침에 대비한 훈련들이 줄줄이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되면서 군의 전투 태세가 흐트러지고 안보 공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앵커 대담 오늘은요. 요즘 아주 초강경 투쟁 노선을 펼치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몇 달 만에 오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저희 펜앤뉴스의 많은 시청자들은 매일매일 우리 회장님을 간접적으로 좀 뵙고 있는데
어떻게 그 화면에 저희가 마지막에 그 펜앤퀴즈 씨에 나오는 모습과 너무 비슷해지셨습니다. 예, 또 1년 만에 또 그렇게 됐습니다. 전에 출연하실 때는 정말 이제 막 회장에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이렇게 멀끔한 그런 의사의 모습이셨는데 예. 요즘은 참 강한 그런 투사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예. 의료계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말 그대로 이제 사회적인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예. 제가 적극적으로 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이제 판단하에서 지금 현재 집행부가 그런 어떤 투쟁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투쟁하고 계신 내용 하나씩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지금 투쟁 내용이 이 오진 의사의 구속 사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일단 지난 10월 2일 날 네. 성남 모 병원에서 의사 3분이 네. 당시 8세 환아를 진료하던 과정에서 오진 말 그대로 예. 진단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그 환아가 한 13일 만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어떤 진료하는 과정 중에서 관련된 의사 3분 각각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예. 또 가정의학과 전공 1년차 3분의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각자 처한 응급실이라는 진료 상황 또 소아청소년과 또 마지막에 어떤 또 응급실에 최종적으로 내원했을 때 각자 위치에서 어떤 최선의 진료 또 과실을 우리가 조금 민사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미 마련되어 있는 조정제도나 예.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 주요 선진국에 이미 합의된 어떤 그런 원칙과 달리 의사들에게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의사 3사람을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했다는 것은 그랬었죠. 네. 초유의 사태로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없었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그것은 거의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7년의 최근 역사 동안 의사가 의료 행위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107년 동안. 그래서 예.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것은 원칙상 도저히 발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사들을 어떤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 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의사의 의료 행위, 의학적 판단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은 말 그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매우 위험한 어떤 상태에 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중증의 외상이나 중증의 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만 좋지 않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의사들이 결국은 어떤 진료 기피나 위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피해 가족들의 항의가 굉장히 거세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의료적인 어떤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의료계는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에 현재 의료분쟁 조정법이라고 해서 조정제도가 있고 예. 또 민사소송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과실의 유무 또 과실의 경중을 따져서 민사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과실이 있었다고 하면. 하지만 그런 어떤 의사들의 고의성이 없고 그리고 의학적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진료를 했음에도 불강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상의 어떤 예. 나쁜 결과 그것을 가지고 형사처벌한다면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매우 어떤 상당히 고난이도의 진료, 그 다음에 어려운 예. 중환자들에 대해서 진료를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뭐 수술을 강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의 그 1%의 가능성 때문에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한 그런 시도를 아예 할 수 없게 된다.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런 예. 말씀이시군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최저임금이 오히려 이 의료계에도 지금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최저임금이 지금 2년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또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무려 2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29%가 인상이 됩니다. 그렇죠. 많이 이 올랐죠. 최저임금 네. 인상은 모든 자영업자들 그리고 상당히 어떤 재정의 어떤 상황이
취약한 어떤 소기업, 중소기업들의 굉장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는 뭐 우리 예. 시청자들도 잘 알고 계신데 그게 병원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예. 결국 우리가 기업이나 사업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사업체 하나 경영을 하는 병원에 계신 예. 분들은 그래도 다 고액 연봉자라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지 않으신가요? 그런 어떤 그 근무하고 있는 말 그대로 월급을 받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예. 현재는 말 그대로 개인 자영업자로서 약 3만 개의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의사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그래서 그런 개원 의사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바로 자영업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의료정책연구소에서 한번 추계를 해봤는데요. 29%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가장 그래도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이 간호조무사입니다. 네. 간호조무사 1인당 약 220만 원의 연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 5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1,000만 원 정도쯤 의원이라면 되겠네요. 1,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중소병원 중에서 100인 정도를 고용하고 있으면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2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의료부 특성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료 행위의 값, 진료비를 임의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따라서 매출은 아주 제한된 범위에 있고 오히려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오히려 감소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9%의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말 그대로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폐업을 사실 걱정하고 있는 개인 병원 또 중소병원 이런 곳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폐업 위기가 실제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네. 일단은 내년에 진짜 정말로 뭐 이건 법이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29%가 인상이 되면 일단 진료 시간을 줄이겠다. 그리고 고용 인원을 줄이겠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하나 사업체로서 개인 병원과 특히 중소병원들이 큰 영향을 입는데 중소병원을 경영하는 분들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구책을 다른 사업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막고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예, 대부분 예. 병원들은 워낙에 고액 연봉을 많이 받으시니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영향을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의 국민들의 불편이 분명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휴진 투쟁을 나서겠다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예. 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사실 한두 가지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9월 27일 날 지난 9월 27일 날 문재인 케어 네. B급의 어떤 전면 또는 대폭 급여와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즉 이것을 어떤 전면적으로 급진적으로 하지 않고 예.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의정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 합의를 했는데 최근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에서 그 합의 정신을 어기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나요? 즉 원안대로 B급의 전면적 급여화를 추진하겠다. 단번에. 이런 발언들이 공단, 심평원 등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중대한 합의 정신의 위반이다. 그래서 9월 27일 날 합의하고 928 의정 합의문이라고 해서 4개항이 나왔는데 그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 점을 확인하고 이번에 확실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전공의 지원 상황도 보면은 외과계 전공의가 이번에 일반 외과 전공의가 2019년에 지원이 80%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예. 이 말은 우리나라 외과가 심각한 지금 위기 상황에 하고 있기 때문에 기피과가 됐다는 얘기죠. 네. 수술 수가가 너무나 낮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이 일은 힘들면서 위험하고 그러면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우리의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런 어떤 긴급한 어떤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료비의 정상화 이런 것을 신속하게 우리가 일괄 타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의료인의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해서 예. 의학적 판단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문제도 이제는 이것은 안 된다 더 이상. 예. 이렇게 해서는 의사들의 책무를 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료 분쟁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예. 이런 주요한 어떤 그 요구 사항을 내걸고 경고성 24시간 전국 일제 이제 집단 휴진을 추진을 지난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9월에 저희 예. 페네뉴스에 출연하셨을 때는 예. 그때는 이제 뭐 총궐기 대회 같은 것도 예고하시면서 그래도 정부에서 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협상에 나서면 9월 말까지 협상에 나서 준다면 그러면은 잠시 뭐 보류하고 대화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 24시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휴진에 들어가시면 국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 뭐 정부하고 협상의 어떤 마지노선이나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건지요? 그래서 이번은 사실 이제 저는 전국 의사 총파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네. 24시간 휴진을 하는 것은 사실 파업이라는 용어는 적절치는 않습니다. 예. 차라리 집단 휴진이란 말이 더 적합한 용어인 것이고 결국 대화와 협상에 의해서 이 문제를 왜냐하면 의사들의 휴진이라는 것은 환자들 국민들에게 대단히 큰 불편을 그렇죠. 끼치고 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고성 24시간 휴진을 통해서 결국 대화와 협상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시행될 때에도 비상 진료 계획을 세워서 예. 세계 의사회가 권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 진료, 환자는 해야죠. 예, 예. 암 환자에 대한 네. 수술, 또 산모에 대한 어떤 출산 예.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위험한 예. 상황들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면서 네. 그런 어떤 의료계의 요구 사항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정말 모쪼록 문재인 정부에서 이 대한의사협회의 이 요구 사항과 정말 좀 협상을 좀 하셔가지고 국민들의 불편을 겪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아유,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너무 투쟁 모드로만 진지한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좀 더 예. 가벼운 모습으로 웃는 예, 예. 얼굴로 회장님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이 서울교통공사 이 노동조합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이 김정은 답방 환영위원회에 참가하겠다고 이미 밝히고 있고 민노총 소속이기도 하죠. 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요즘 이제 단체 협상을 하는데 그 조건이 정말 황당합니다. 평양 지하철과의 교류 사업을 해야 한다. 이거를 자신들의 단체 협상의 조건으로 내놨습니다. 이게 정부기관입니까? 아니면은 노조입니까? 윤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평양 지하철과의 교류 사업을 추진하라고 사측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의 친북 성향을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 핵심 조건에 넣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입니다. 이미 펜앤드마이크의 단독 보도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 서울시민 환영위원회에 참가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정치 중립성 의무를 지닌 준공무원이 정의당이나 이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민중당이 가질 만한 친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6일 공개된 서울교통공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지난달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 조건에 평양 지하철과 교류 사업 추진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발족한 서울시민 환영위원회 서울지역 참가단체에 이름을 올려놓아 이미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을 골자로 하는 이 단체에서 활동한 것에 이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김씨 세스방조의 독재 정권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북한 주민들이 만든 평양 지하철과 교류하겠다는 주장까지 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지하철 무료 이용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 조건에 포함시켰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어린이부터 중학생까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5,253억 원이었고 무료 이용으로 발생한 적자가 3,506억 원으로 무려 67%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노동조합이 내걸고 나선 것입니다. 김정은 환영이나 평양 지하철 교류 등 친북 성향을 드러내거나 중학생까지 지하철을 무료로 태워야 한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 조건에 포함시킨 것 외에는 대부분의 협상 조건이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지하철을 자신들의 관리 구간인 1호선부터 8호선까지 해서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수도권 구간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부터 대학원까지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달라, 직원 전용 휴양소를 건립해달라, 노동시간을 단축해달라, 노조 활동을 업무보다 우선시하게 해달라, 젊은 조합원들의 전세자금도 회사에서 대출해달라는 요구까지 내놨습니다. 게다가 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민노총 지침에 따라 7.1%에 달하는 임금 인상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공고한 임금 인상률이 2.6%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요구인 것입니다. 작년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6,538만 원으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동조합은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서울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고용세습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정규제와 함께하는 저널리즘 스쿨. 신문, 방송, 학계, 명강사들과 함께 자유언론과 언론인의 자세를 배웁니다. 12월 17일 월요일부터 1월 11일 금요일까지 월, 수, 금 주 3회로 매회 오전 10시부터 2시간 진행됩니다. 예비대학생을 위한 교양 강좌. 예비대학생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드립니다. 12월 22일 토요일부터 1월 19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 2개의 강좌로 찾아갑니다. 강좌 내용과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펜앤마이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규재 주필과 함께 오늘 있었던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주필님, 일단 한국당이 움직였군요. 이 개파를 초월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이 두 전직 대통령을 빨리 석방해야 된다. 이런 토론회가 열렸네요. 예, 지금 아마 한국당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그 네. 논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한국당 내의 분열을 치유하고 네. 개파 갈등을 빨리 종식시키고 올바른 노선에 대여 투쟁에 문재인 소위 좌익 독재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전열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그러기 예. 위해서는 몇 가지 기초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예, 합의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이 두 분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아까 그 서 변호사가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좀 늦었습니다. 늦기는 했습니다만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그것은 뭐 분명한 해야죠. 것이고 예. 오늘 이 박지원이라는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내년 4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될 거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달에 친박당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보수는 양당으로 완전히 분열될 거다. 이런 비아냥거리고 네. 저주하고 똠방대고 박수를 치고 좋다 잘 싸워봐라 하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참 예의 도덕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는 촐랑대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지원 씨는 오늘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서울에 서울에 내려오면 업어주겠다. 예, 업어주겠다. 근데 예.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업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무겁죠? 박의원은 이미 그 노령이고, 예. 더구나 건강도 뭐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잘못 업었다가는 큰일 나요. 그 김정은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상당한 이 고기의 네.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근수가 좀 나간다고 표현하시죠. 근수가 예. 나가기 때문에 네. 이 박지원 씨가 잘못 업었다가는 상당한 그 힘든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당 내에 여러 가지 전열 재정비의 움직임이 있고 예. 또는 그 박지원이 예고하듯이
소위 한국당이 친박 대 비박으로 완전히 찢어져서 비박은 비박대로 전멸하고 친박당이라고 해봤자 경북에서 혹시 몇 석을 건지는 경북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지금 사실은 배수진으로 그 가능성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화해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이것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석방하라는 이제 요구 조건도 그렇고 이게 어떻든 이 요구 조건을 걸고 단일 대우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첫째 요건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지금도 이 격렬한 논쟁들이 있잖아요. 예. 비박의 역사적 오류 또는 친박의 4.13에서부터 4.13 총선 총선에서요. 실패의 4.13 총선에서 완전히 말하자면 당을 틀어지려고 시도했던 친박으로부터 이 친박의 무능한 독점에서부터 이 한국당 내의 분란이 본격화된 것이거든요. 물론 더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소위 친박연대와 공천학살까지도 거슬러가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좀 같은 당 사람들 많은 굉장히 많습니다. 뿌리가 깊습니다. 이 예. 갈등의 뿌리가. 제가 최근에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양쪽이 만나서 얘기하는 걸 저는 그냥 증인으로 가서 가만히 들었습니다마는 참 풀 길이 없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 하는 그 절망감을 느꼈습니다마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섣불리 지금 우리 보수 안에서도 뭐 굉장한 이제 저는 보수 운동권이라고 합니다만은 예. 이 보수 운동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논란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해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윤상현 의원이 석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법적 문제들을 얘기하는 세미나를 가졌지만 그것 외에도 어떻게 하면 그런 그 프로세스를 이런 다종다양한 갈등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느냐 하는데 또 굉장히 그 신경을 좀 써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야만 보수 운동권만 하더라도 아주 갈갈이 찢어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습관적으로 우리 소위 진영 내에서 서로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주 습관처럼 지금 몸에 붙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실은 그것도 통일이 안 되면서 당에서 통일해라고 이제 당을 또 욕하죠.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당은 정교조도 없고 민노총도 없습니다. 지금 겨우 이제 초기 단계인 보수 운동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씩은 자제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보수의 공동전선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기를 윤상현 의원의 세미나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저희 주필과 이렇게 제가 뭐 뉴스를 준비하면서 아니면 이렇게 사무실에서 앉아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주필도 화를 많이 내시고 저도 막 화가 막 나는데요. 그래도 방송에서 꾹꾹 참으면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지금 거의 화가 머리끝까지 차 계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 가보면은 얼마나 진짜 피 맺힌 그런 외침을 외치고 계십니까? 그러나 싸움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좀 쿨다운, 감정을 누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뭉쳐야 될지 그 부분에서 대화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네. 드디어 한국당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셨던 분들 2년이 됐습니다. 정말 목이 터져라 외치시고 2년이 나오시고. 되었고 예. 또 꽤 그 조직도 됩니다만은 예. 분열상도 여전하죠. 예. 분열상도 여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있었는데 일부는 실패하고 이제 애국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 정당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여전히 우리가 어느 정도 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이 있는 어떤 그런 그 수준으로까지 제야의 어떤 정당을, 한국당을 대체할 만한 정당을 뿌리내리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든 이 한국당이 그래도 한국보수당의 자랑은 당 이름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당이 분열되지 않고 이때까지로 온 겁니다. 예.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었어요. 그 야권의 그 이합 집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에 비하면 그래도 보수가 아직은 체면과 양심이 있어서 예. 덜 분열되고 있고 또 그래도 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한다는 어떤 명제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태극기가 포용해야 되는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의 태극기 집회 새로운 지금 과제가 왔지 않습니까? 김정은 답방 저지해야죠.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막아야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위협이 있는데요. 예, 네. 막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뉴스 우리 우선 지금까지 한 뉴스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뉴스 중에 아마 오늘 우리 PNN에서 뉴스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내일 아침자에 보면 아마 일부 좌익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많이 쓸 겁니다. 0.3%의 대기업들이 전체 기업들이거든 영업이익의 61%를 차지했다. 뭐 이런 뉴스를 보게 될 텐데 거짓말입니다. 어떤 의도인지 너무 보이네요. 어떻게 거짓말이냐면 예. 0.3, 61% 숫자는 맞습니다. 예. 차지했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럼 발음 표현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0.3%의 대기업이 전체 한국 기업이거든 영업이익의 61%를 창출했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예. 어떤 영업이익이 있는 데서 대기업이 차지한 게 아니에요. 대기업이 만들어내서 전체 영업이익이 형성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0.3%의 대기업이 61%를 차지했다고 표현하면 마치 무언가 땅이 정해져 있고 영업이익이 총액이 정해져 있는데 대기업이 밀고 들어가서 중소기업들을 몰아내고 빼앗았다는 느낌의 분위기를 주죠. 정말 기가 막힌 워딩이죠. 네. 날조입니다. 네.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1%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창출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정상적인 뉴스인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모조리 차지했다, 뭐 점유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대적으로 사실과 다른 교묘하게 왜곡된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PNN 뉴스에서나 눈여겨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필님 오늘 논평 감사드립니다. 예. 네. 참 이 정부 어떻게 될까요? 하는 일을 보면은 생각이 있나 싶긴 한데 밀어붙이다가 안 되면은 또 막 바꾸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탈원전 정책 그런데요. 지금 탈원전 하겠다면서 원전 멈추고 막 수천억씩 막 손해가 나고 그러더니 하도 날씨가 더워가지고 원전 가동 안 하고는 도저히 그 전기를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씩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50% 수준까지 떨어졌던 그 원전 가동률이 이제는 80%를 내년에 넘길 거라고 합니다. 문제는요. 아니 이렇게 할 거면 도대체 탈원전 사업은 왜 했으며 탈원전을 빈미려 해서 그 막대한 태양광 사업 예산은 왜 썼냐는 겁니다. 관련 내용 홍준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분기 50%까지 추락했던 원전 가동률이 올 4분기에 70%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예방전비를 마친 5기의 원전이 추가적으로 가동된다면 내년 1분기엔 80%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의 가동률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탈원전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5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3개의 원전 중 6기는 예방정비 중이고 17기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방정비 중인 한빛 1호기와 2호기 등 총 5개 원전은 내년 상반기 예방정비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원전 가동률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초 90%를 넘긴 바 있으며 작년 상반기 원전 가동률은 75% 안팎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을 급격하게 추진하면서 원전 가동률은 올 상반기 평균 50%대로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전의 올해 상반기 적자는 8,147억 원에 달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 대신 고가의 액화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였던 탓입니다. 그러나 올 3분기 들어 원전 가동률은 7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이어진 영업적자에서 탈피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원전 가동률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특히 내년 1분기 예방정비 중인 원전이 재가동되기 시작한다면 원전 가동률은 80%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원전 가동률이 높아진다면 한전의 발전 단가 하락에 기여하고 기업을 상대로 한 정부의 전력 수요 감축 요청도 사라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것만으로 전력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현 정부의 계획상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필요한 자금은 1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까지 전북 군산시 새만금에 6조 원 이상을 들여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 해도 이는 9천억 원이 투입되는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 1개의 발전량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유 진실시장 페렌뉴스입니다. 미국이 이 중국 최대 통신 회사죠. 이 화웨이의 상속녀를 캐나다에서 체포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실 텐데 이 중국은 이 통신 기술에 관해서 계속해서 미국의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고 미국을 위협해오고 있죠.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런 중국의 통신 시장 잠식을 통신 기술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번 일을 벌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대표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글로벌 최고 재무 책임자가 미 당국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됐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무역 제재를 위반한 혐의입니다. 체포된 몽환저우 CFO는 화웨이를 설립한 런정페이 회장의 딸이며 화웨이 이사회에서 공동 부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차기 회장으로 유력하게 꼽히는 인물입니다. 미중이 90일간 무역 분쟁을 유예한 가운데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미중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몽환저우 CFO가 지난 1일 밴쿠버에서 체포됐으며 미국에 인도될 예정이라는 이언 맥클라우드 캐나다 법무부 대변인 발표를 전했습니다. 맥클라우드 대변인은 보석 심리일은 오는 7일로 잡혀 있다며 몽환저우 CFO가 보도 금지를 요청한 만큼 추가적인 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선전시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이자 스마트폰 제조업체입니다. 몽환저우 CFO의 혐의는 화웨이가 2016년부터 수출 및 제재 관련 현행법을 어기고 미국산 생산품을 이란 등에 해상 운송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4월 미국 수사당국에 이 같은 수사 사실이 보도되자 중국 정부는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며 미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수년간 미국은 화웨이의 미국 내 비즈니스를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를 해왔고 최근에는 다른 나라도 이런 감축에 동참하도록 요청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뿐 아니라 통신 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실질적으로는 중국 통신 기술 팽창을 꺾기 위한 미국의 공습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2012년 화웨이 장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의회 보고서를 근거로 화웨이와 다른 중국 장비업체 GTE에 대해 미국 내 통신망 장비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통신사 AT&T를 통해 스마트폰을 출시하려던 화웨이의 계획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가 자국 통신사의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오늘 영국의 브리티시 텔레콤도 화웨이를 5세대 네트워크 사업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세 국가와 이번 체포에 협조한 캐나다는 5개의 눈으로 불리는 미국의 1급 동맹국들입니다. 최근에 미 정부가 동맹인 일본, 이탈리아, 독일에도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 중지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몽환저우 CFO의 체포 사실이 보도되자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 캐나다 중국 대사관은 오늘 성명을 내고 캐나다 경찰이 미국과 캐나다의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은 중국 국민을 미국 요청으로 체포했다며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중국은 결연한 반대와 강력한 항의를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어 중국 측이 캐나다와 미국 측에 외교적으로 이미 항의했다면서 즉각 잘못을 바로잡고 몽환저우 여사에게 신체의 자유를 돌려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펜앤브리핑 오늘 성기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성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데요. 이 김 후보자 위장 전입 논란과 관련해서 내로남불 판결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12년 김 후보자가 당시 해당 피고인에게 위장 전입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형을 때렸군요. 네. 하지만 정작 김 후보자는 이미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할 당시인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번이나 서울로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가 위장 전입을 3번이나 해놓고 그리고 자기 피고로 온 그 죄인에게는 위장 전입을 책임을 물어서 징역형을 때렸다고요? 네, 실형을. 맞습니다. 네. 아, 참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김 후보자, 그런데 이거 외에도 지금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판결이 많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김 후보자가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네. 위장 전입을 문제 삼았던 점이 알려져 2년 편향 논란도 더불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 그 위장 전입으로 실형을 받은 분이 국가보안법도 위반을 했군요. 근데 네. 이거는 무죄를 때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위장 전입만 이제 문제 삼은 점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법관 후보자라고요? 네. 예,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문재인 정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장혜랑 EBS 사장, EBS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렇게 소식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EBS는 6일 장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장 사장은 우종범 전 EBS 사장의 후임으로 지난해 9월 취임 후 지난달 29일까지 자녀 임기를 모두 채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장 사장이 이제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EBS 사장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중간에 사퇴를 해버렸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이제 취임하셔서 자녀 임기를 채웠는데, 요번에 이제 연임을 하려고 EBS 사장 공모에도 참여를 하셨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장 사장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EBS 사장 공모에 참여하면서 연임 네. 의사를 이제 밝혔는데요. 네. 최종 면접을 통과하지 못해 연임에는 실패했습니다. 예. 이제 이에 일각에서는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한 방통위의 결정이 장혜랑 사장의 연임 불가로 받아들여지면서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1차에서 자기 떨어뜨려 버리니까 아예 안 해. 네. 하고서 그냥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아,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서울시의 일탈행위가 참 대단한데 무슨 이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설치된 이래로 서울시가 최다액을 썼다 그렇게 나오네요. 네. 2004년 기금이 편성된 이후 연평균 집행액이 약 7억 6천만 원 정도였는데 예.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집행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무려 30억 8,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4배, 보통 때보다 4배를 썼다는 얘기인데 이거 다 어디다 썼습니까? 네. 이제 올해 기금 내역 중에 내역을 좀 보시면 지난달 21일 방북한 대북협력민간단체 협의회에만 10억 3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예. 서울시청에 내건 정상회담 성공기원 걸개와 지하철 역사 광고에만 쓰인 남북 정상회담 홍보비에는 4억 2,400만 원이 들어갔고 예. 지난 2월 북한 3지원 관현악단 공연에도 5억 900만 원이 쓰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요. 이 JTBC에서 한 거, 이 서울과 평양 두 도시 이야기 제작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돈을 썼네요. 네, 지난 9월 추석 특집으로 JTBC가 방송한 서울 평양 두 도시 이야기라는 프로그램 제작에 네. 1억 3,200만 원이 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향후 평양시와의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기금 1억 3,200만 원을 민간 방송사인 JTBC에 지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내가 더 북한하고 친해 지금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성기훈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펜 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 청와대 특감반 말 많던데. 그 말 있습니까? 영어차
시군 민간인 폭행, 의전 비서관, 음주운전, 이번 특감반 골프 비위 의혹 이런 거 경질 안 시키고 뭐합니까? 사건의 본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직기강 관리 체계 강화 물러서지 않습니다. 문별장씨 완전 도를 넘어선 것 같아. 중요한 건 오매불망 위원장님. 둘이 사귀나? 뭐 지금 질문하신 건가요? 내 원숭이랑 친한 척 할 때처럼 그냥 뭐 둘이 언제 봤다고 그래 친한 척 하는데. 자세한 건 사실관계 아니 상황실에 한번 아니 무시 중은디 아니 삼당 콤보 얼렁뚱땅 형식적인 꼼수들 지긋지긋하네요 정말. 그만하시죠. 이게 마무리. 좀 있으면 밤하늘 별들이 보일 텐데요. 태양계 행성들 영어 명칭을 정답국어로 정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고리가 있는 행성 토성, 영어로 세턴 하겠습니다. 뭐든? 저는 영어 이름이 플루토늄 비슷한가요? 명왕성 하겠습니다. 저는 지구를 사랑합니다. 얼스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오늘은 과학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이제 더는 태양계 행성이 아닌 별은 무엇일까요? 1. 지구 2. 수성 3. 금성 4. 토성 5. 명왕성. 세턴! 안철수님, 옛날에 이거 세턴 게임기 생각나네. 정답 의성이 너무 많아 토성 하겠습니다. 정답 아니고요. 플루토늄 위원장님. 문베일님, 정답은 5번 맹왕생 하겠습니다. 문베일님, 퇴출행성 명왕성 정답입니다. 어싸. 양성은 학교에 퇴출된 행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유민주 시민 강좌.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한 필수 강좌입니다. 12월 17일 월요일부터 1월 11일 금요일까지 월, 수, 금 주 3회로 매회 오후 2시부터 2시간 진행됩니다. 국제전쟁 6.25 새롭게 이해하기. 새롭게 공개된 대량의 구소련 비밀 문서를 통한 최신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6.25 전쟁에 대해 제대로 공부합니다. 12월 17일 월요일부터 3월 4일 월요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 7시부터 2시간 진행됩니다. 강좌 내용과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베렌마이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을 2번이나 겪어야 했었는데요. 이번 토요일 집회 날씨가 좀 많이 춥다고 하네요. 든든하게 입고 나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답방 반드시 저지해야겠죠. 비핵화가 먼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